자, 봅시다. 일정성분비 법칙이란 원래는 뭐냐면 화학 반응 시 반응물은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요. 왜냐하면 이게 일정한 개수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다른 물질이 생겨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봐봐. C와 O가 1대2로 반응하면 CO2가 되죠. 1대1로 반응하면 일산화탄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응? 뭐 수소와 산소가 우리가 이제 개수비 2대1이 되면 H2O 물이잖아. 2대2가 되면 과산화수소가 되는 우리 소독약. 그래서 원래는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가 기본인데 문제는 우리 그거 있잖아.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상대적 질량값 있죠. 전하값이야 뭐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거는 전하값이고 상대적인 질량값이 전자를 1이라고 칠 때 양성자는 1836배, 중성자는 1837배로 가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 하나를 질량 1로 치면 중성자 한 개도 질량 1이 되겠죠. 거의 근사하니까. 이때 전자는 얼마가 돼버린다? 1800분의 1이니까 0이 돼버리겠죠. 질량이 사실상 없다고 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우리는 질량수라고 한다고. 응?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트륨이라는 원자 부근에는 보통 작은 숫자 4개가 붙는단 말이에요. 개수 말고. 뭐 뭔지 알아? 요 앞에, 요 밑에 보통 11이라고 많이 적어요. 얘가 상징하는 것은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곧 뭐다? 양성자 개수. 이니까 중성 원자일 때 전자수. 응? 그리고 요 자리에 붙는 게 전하량. 우리 이온이 될 때 그 전하량 말하는 거지. 얘는 그럼 뭐가 된다? 양성자수 빼기 전자수. 우리 이제 요 두 가지는 아마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거. 요 밑에 적히는 수가 결합비. 이를 생략하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느냐 아니면 몇 개랑 몇 개가 반응해서 결합하느냐를 적어주는 거. 자, 바로 여기가 뭐다? 질량수가 적히는 자리라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 여기 23이라고 적는단 말이야. 그럼 봐봐. 11에 23짜리 전하량 아무것도 없는 나트륨이면 양성자 몇 개? 11개. 전자 몇 개? 11개. 중성자 몇 개? 여기서 요거 빼면 12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상대적인 질량이 23인 거야. 수소 1부터 뭐 탄소가 12.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개수비에다가 뭐를 곱하면? 이 질량수를 각각 곱해서 반응을 시키면 무슨 비의 값으로 나와버린다? 네. 질량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지금 요 교재에, 수소 대 산소의 개수비가 2대1이고 원자의 질량비가 1대16이라서 나오잖아. 저 이야기예요. 봐봐.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식을 써보자고. 원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냥 원자 가지고 바로 적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화학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단 말이야. 수소면은 2H2 플러스 O2가 2H2O가 되는 거잖아. 응? 원래는 원자 개수비가, 자, 원자 수비가 몇 대 몇이다? 4개 대 2개죠. 근데 질량수는 1대 16이란 말이야. 참고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원래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주게 돼 있어요. 다 주는데, 혹시나 사실 네가 더 익숙해지면 이 챕터에 있는 모든 질량비를 외우고 시험 치는 거예요, 원래는.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시험 기간 되면은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거지만. 보통 수소가 1, 산소가 12, 질소가 14, 산소가 16, 나트륨이 23, 그 다음에 염소가 원래 35.5. 요거는 나중에 고등과정 화학할 때 왜 35.5인지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봅시다. 요거를 계산하면, 원자수 곱하기 질량수가 뭐라 그랬어요? 질량비라 그랬지. 즉, 반응하는 질량비가 몇 대면? 4대 32니까 1대 8이겠죠. 그러면 저절로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얘는 얼마가 생긴다? 1대 8대 9의 비율이 나오겠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땐 뭐다? 질량 보존 법칙. 근데 이게,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질량 보존 법칙과 차이, 첫 번째, 얘는 화학 반응할 때만 쳐줍니다. 물리 변화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문제를 푼 뒤에 1대 8대 9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수소 4g에, 산소가 예를 들어서 24g이 존재한다면 생성되는 물은 몇 g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반응비가 1대 8대 9잖아. 반응 전에 4가 들어가고 24가 들어갔죠. 요거 잘 봐봐. 그리고 아직 물은 없잖아. 근데 봐봐. 반응의 양이 수소를 4g 반응시키려면 산소는 마이너스 32g 필요하죠. 그럼 이만큼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산소를 24만큼 반응시키려면 수소는 몇 g이면 돼요? 그치.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여기 플러스 27이 될 거 아니야. 실제 반응한 것만 따지면. 맞죠? 그러면
결국 남은 건 뭐가 된다? 물이 몇 그램 생성됐고 남은 기체는 뭐가 된다? 수소 1g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마감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기체 분자들 반응들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거 일단 하나군이는 빼고. 그 다음에 볼트너트도 똑같아요. BN2를 원하는 건지 BN3를 원하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남는 게 몇 개가 되는지. 보자, 예시문, 자. 자, 문제 요거 한번 봐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 BN2를 만들 때 질량비. 그럼 여기에 요 문제를 바로 보자고. 화합물 BN2를 만드는 볼트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볼트 20개와 너트 30개를 이용한다면, 자, 저건 이제 요거, 요 앞에 거 지우고 바로 딱 가볼 수 있겠지. 자, 볼트 플러스 2개 너트가 BN2가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개수비는 1대2인데, 하나하나의 질량이 5대2라는 거잖아. 그럼 실제 질량 반응비는 몇 대면? 대 9가 나오겠네, 일단. 자, 요렇게 하면 되는 거고. 1번이 됐죠? 2번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2번 같은 문제, 얘는 개수잖아. 얘는 개수지. 얘는 질량이죠. 다른 이야기라는 거 알겠어요? 지금, 자, 5대 4대 9인데, 일단 이 문제에서 지금 저기는 뭐를 물어봤어요? 개수를 물어봤죠. 개수비가 몇 대면? 1대 2대 1이잖아. 개수비로는. 맞지? 볼트 20개, 너트 30개래요. 볼트가 20개, 너트가 30개야. 그럼 요거 봐봐. 개수면 개수비에다가 빼야 돼. 20개, 40개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0개면 여기 마이너스 15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플러스 45가 될 거고. 맞지? 아니 15개가 되지. 개수니까 이건 지금. 조심해야 되죠. 질량 보존 아니지. 개수니까. 그러면 남은 건 몇 개? 볼트 5개 하고 BN2 15개가 남았다. 다 되겠지. 그럼 각각의 질량 물어보면 5, 25, 15, 9, 130. 뭐가? 거기서? 그럼 여기서는 3대2면 3대 4대 7이 되겠지. 하지만 밑에 개수비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그리고 요렇게 개수비로 데이터를 주는 거 말고 거기 보면 이제 금속들은 표로도 준단 말이야. 자, 금속 산화 반응은 특징이 뭐냐면 몇 대 몇 대 몇이다를 요렇게 많이 줘요. 봐봐. 불이랑 산소 그래프. 구리랑 산화구리 그래프.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금을 딱 꺼놓는 16대 4g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이면 여기는 얼마게? 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Y축 잘 봐야죠. 얘는 산소고 얘는 CO야. 그럼 이건 어떻게 본다? 자, 여기서 구리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 그럼 얘는 봐봐. CU 플러스 O2가 CuO 요 반응식일 때 질량비가 이 반응식 개수 보지 말고 질량비가 4대 1대 5라는 소리 아니야. 맞지? 그러면 CU 대 CO는 몇 대 몇? 4대 5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얼마? 15가 나와야 된다고. 그 하나 더. mg 대 5가 6대 4로 나와요. 반응비가. 그러면 mg 대 mgo는 18일 때 얼마? 자, 당연히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나온다? 마그네슘, 산소, 산화, 마그네슘은? 네, 맞죠. 삼 대 2니까 여기는 3대 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네, 단위는 g이 되겠죠. 이게 원래는 쉽게 말하면 일정 성분비는 원래는 개수비였는데 무슨 비로 계산을 많이 한다? 질량비로 많이 한다. 왜? 우리 원자 잘 알릴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마지막 실험 하나 더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일정 성분비가 있어요. 혹시 뒤에 바닥을 넘겨볼래? 바로 기체 반응으로 넘어가네. 지금 요 책에서는 현재 안 다루는데 안 다루는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이거 배워는 놓자. 요거는 내가 왜 안 가르쳐, 왜 요즘에 문제집에서 뺐는지 난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어요. 난 애들이 헷갈리거든. 자, 질산납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섞으면 아이오딘이나 납, 앙금 노란색이 생기고 질산칼륨이 물에 녹아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원자량 계산하잖아요. 얘랑 반응하는 질량비가 딱 1대1로 반응해요. 원자량을 계산하면 130인가 135인가 어쨌거나 딱 1대1이 돼. 그런데 실제로 이거 실험은 뭐로 하냐면 질량비가 1대1이니까 묽은 퍼센트 농도의 같은 퍼센트 농도를 가지는 묽은이란다. 같은 퍼센트 농도의 용액 부피비도 몇 대 몇이 나온다? 그렇죠. 묽은 용액이기 때문에 부피가 크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 실험을 하잖아. 어떻게?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은 시험관 5개가 있어요. 여기에 질산납 수용액 같은 농도입니다. 둘 다 10%. 0, 2, 4, 6
8을 하잖아. 그럼 앙금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6ml 있죠. 66 되는 건 여기. 반응비가 여기가 딱 1대1로 반응이 종결되는 곳이잖아. 그러면 앙금 높이가 쭉 증가하다가 여기서 일정하게 가요. 더 안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무슨 이온이 부족하다? 요 선 앞쪽에는 나비온이 부족해서 앙금이 덜 만들어진 거고, 이 뒤에는 아이오딘 이온이 부족해서 앙금 높이가 안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게 무슨 법칙이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원래는 무슨 비인데 무슨 비로 계산한다? 원래는 개수비인데 질량비로 계산한다. 그리고 시험 칠 때 되면 교과서나 문제지, 학교 학습지에 나오는 질량비는 다 뭐하고 시험 치러 간다?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통 법칙이라 그러잖아.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 그래. 그럼 얘는 진짜 그 법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그 과학자의 주장이나 논리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게이리삭이라는 학자가, 왜냐하면 사실 아까 우리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까지 왔을 때 현재 중등에서 안 가리키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겨요. 뭐냐면 아주 화학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돌턴이라는 학자가 원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참고로 우리 중등과학 레벨, 통합과학 레벨, 중등과학 레벨까지는 원자설이 거의 무조건 성립이 돼요. 물론 사실 여기서 1, 2, 3법칙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돌턴은 원자라는 건 뭐라고 규정했느냐? 첫 번째,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게 원자다. 이거는 데모크리토스의 아톰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두 번째는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질량, 성질이 같다. 같은 원소끼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세 번째, 화학 반응 시 원자는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되고 다른 원자로 변환되지도 않아야 한다. 3번이 무슨 법칙일까요? 잘 생각해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없던 원자가 생기지도 않고 있던 원자가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원자로 뿅 하고 바뀌어도 안 돼. 그럼 3번은 무슨 법칙이 되게? 질량 보존이에요. 이해가 되지? 그리고 네 번째, 반응 시 원자는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 4번이 일정 성분비죠. 3번이 질량 보존이고. 그럼 현재는 이게 1법칙은 봐봐. 핵과 전자로 나뉘어지잖아. 2번은
동위 원소라는 게 발견되면서 깨졌어요. 3번은 이건 이제 화학 반응일 때는 안 변하는데 물리 변화, 핵 변화라는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뭐 우리는 지금 우라늄을 쪼개가지고 우라늄을 쪼갠 그 에너지로 전기를 쓰고 있고 태양은 수소를 뭉쳐 헬륨을 만들면서 열과 빛을 내놓잖아. 그래서 이제 현재는 1, 2, 3이 수정돼야 되지만 그냥 순수하게 화학이라는 범위 하에서는 대충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를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분자라는 개념을 아직 도입하기 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요런 원자설이 발표되고 그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게 거의 론으로 불릴 만큼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게이리삭이라는 학자가 기체 반응 법칙을 찾아내요. 자, 여기서 기체 반응이란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모두 뭐가? 기체인 반응에서 온도랑 압력을 유지시켜주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더라는 거야. 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게 됐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대표적인 부피비가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면 수증기가 생긴다. 이러면 기체 반응이죠. 근데 얘네들의 부피비가 2대 1대 2라고 발표를 했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소 2개 부피, 산소 1개 부피. 그래서 수증기가 2개 부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전까지 이제 원자로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기체들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멀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압력에 따라 온도에 따라 기체 부피가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요거 봐봐. 수소 2부피니까 단위 부피당 원자가 똑같이 들어간다 치면 수소 원자 한 개 넣으면 되겠지. 산소 1부피니까 여기도 산소 원자 하나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수증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 수증기 그 화합물 기체 입자 하나가 2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부피씩 만들어 주려면 수소는 하나씩 나눠주면 되지. 근데 산소 원자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산소 원자를 쪼개야 되잖아. 쪼개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지금 분위기상 쪼개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다? 돌턴 1의 위배되고. 그렇다고 한쪽에만 몰아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가 되는 거죠.
왜 쟤는 공간을 더블로 차지하는 데가 되잖아. 빈 공간이 더 많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실험 결과와 맞지 않은 거지. 자, 이런 부분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아보가드로가 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 분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잡힌 거냐면 기본적으로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이 분자가 돼야 성질을 지니는 최소의 입자이며 아보가드로는 이 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모든 기체라는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이다? 그 종류에 상관없이란 뜻이죠.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입자, 즉 분자를 지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렇게 돼서 다시 이 실험을 고쳐보면 봐봐. 수소도 이제 한 부피에 한 분자씩 들어가야 되죠. 수소 원자 2개씩 붙인 분자로 수소가 만들어지고 산소도 어떻게? 산소 원자 2개가 붙은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산소 원자 하나씩에 수소 원자 2개씩 붙은 2개의 분자로 실험을 매조지할 수 있잖아. 그러고 요거를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봐봐. H2가 2개죠. O2가 1개고 결국 H2O가 2개가 되잖아. 여기에 숨겨진 요거 보면은 개수비가 2대 1대 2잖아. 뭐의 비이기도 하고 분자 개수의 비죠. 이고 동시에 뭐다? 부피비죠. 하지만 뭐는 아니다. 얘는 질량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 가설을 통한 분자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체들이 들어가는 반응들은 적어도 반응 개수비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 부피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요거 마저 필기하고 그 옆바닥. 자, 사실 우리가 중등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의 개념, 아니 2가지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 2가지 개념이 이제 물리 쪽 개념은 내부 에너지.
그리고 화학 반응과 관련된 화학의 개념은 화학 에너지 혹은 화학 결합 에너지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가는 게 네가 요 단원을 쉽게 풀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두 개를 짚고 갈게요. 물리의 내부 에너지는 너 혹시 중등물리 했나? 안 했어. 이제 요 다음 단원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면은 그때 배울 건데 모든 입자의 특히 기체면은 입자 운동과 관련된 입자 운동 때문에 생기는 운동 에너지 크기랑 그리고 입자 간 힘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요 뒤에 이제 아마 우리가 운동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 단원이 2단원인가 3단원인가에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물체를 얘를 요만큼 들어놓으면 얘는 요 위치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떨어지면 뭔가를 움직이거나 부수거나 일을 할 수 있겠지.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 고체라고 하지만 그 고체들은 딱 각자의 위치에서 진동도 하고 막 사실은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잖아. 그 에너지의 총합이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고요. 이게 사실은 물체가 뜨거운 물체가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야.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고등 과정 가면 딱 바뀔 겁니다. 화학 결합 에너지는 원자와 원자가 결합할 때 저장된 에너지예요. 그럼 사실 요 두 개의 예시를 말해보자면 요거 한번 봐봐. 자, 내부 에너지의 예시는 요렇게 말하면 돼. 자, 요거 한번 생각해봐. 0도씨 얼음하고 0도씨 물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 더 운동이 활발하죠? 그렇지, 물이 훨씬 활발하지. 물이 훨씬 활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0도씨 얼음을 0도씨 물로 바꾸려면 난 여기에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죠. 반대로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려면 그 남는 에너지 차이만큼을 뭐 해야 된다? 방출하면 돼. 그걸 우리가 중1 때 배운 거죠. 상태 변화에 대한 에너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가 이쪽 열등이 크기 때문에. 또 0도씨 물과 100도씨 물을 따지면 당연히 이건 온도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나지. 맞지? 그리고 100도씨 물과 100도씨 수증기 사이.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오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계속 흡수해야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는 과정은 열을 방출하면서 가겠지. 요게 내부 에너지의 예고. 화학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 단원 제목이 뭐다? 그치,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고요.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아서 훨씬 안정한 물질이다. 그러면 실제로 화학 반응은 이렇게 가겠지.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선 결국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의 차이가 있잖아. 이거를 뭐 해야 된다? 방출하게 됩니다.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그러면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훨씬 더 어떤 물질이 된다? 안정한 물질이다? 불안정한 물질이다?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한 겁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들은 뭐가 있느냐? 안정한 물질은 자, 이렇게 해서 안정하게 되는 반응의 대표적인 게 연소. 봐봐. 빛과 열을 방출하겠죠. 연소 반응과 비슷한 게 산화 반응이에요. 보통 우리가 녹쓰는 거. 핫팩. 응? 녹쓰는 거랑 핫팩이 이제 산화 반응이고 또 책에 뭐뭐 나와 있지? 또 연소 반응, 산화 반응, 발열 반응부터. 여기 흡열 책에는 위에 있네. 산염기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열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들마다 조금 다른데 황산이 물에 녹을 때 열이 나기도 합니다. 여긴 또 뭐가 있냐? 산화칼슘과 물이죠. 자, 저건 뭐냐면 산화칼슘이 석회예요. 소석회. CaO랑 H2O가 결합하거나 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열나는 반응. 혹시 어디 운동하다가 이렇게 하거나 해서 다 뭐 부러져 본 적 있어? 깁스해 본 적 있어? 깁스 딱 감고 나서 딱 굳을 때 따뜻하죠? 그게 이거야. 사실 요건 이제 뭐다? 반응 전, 반응 후를 기준으로, 에너지 크기에 대한 비교가 증가하는 반응인지 감소하는 반응인지 구별할 수 있고 외워놓아야 되는 시험들. 한 3개 정도씩 외워놓으면 무난해요. 녹이 쓰는 거. 그리고 핫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 녹슬게 하는 거란 말이지.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이었고, 그럼 흡열 반응. 결국 어떻게 된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거겠죠. 그러면 반응은 여기서 이렇게 높은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 에너지 차이만큼 뭐를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아요. 열 외의 에너지 흡수도 흡열 반응입니다.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의 예에 봐봐.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있죠. 뭔데? 광합성. 어?
열 에너지 때문에 분해되는 걸 열분해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에 전기분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때도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땡땡 암모늄 반응들이 있어요.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다던가 질산암모늄이 뭐랑 반응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 책에 보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 반응을 하면 주위에 물이 얼어붙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건 이제 이런 거야. 봐봐. 어떤 물질, 우리가 이제 개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주위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물질로 열이 들어가면 개의 입장에서는 흡열인 거야. 개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주위로 나가면 개의 입장에서는 발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내려가겠지. 발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에 대한 예시들, 구별하는 문제들이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그냥 거의 교양급이에요. 자, 35쪽, 36, 37까지, 풀고 한번 채점 체크해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기권이란 지표에서부터 약 1000km까지 지구의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을 우리는 대기라고 하는데, 저기에 보면 지표 부근에 많이 모여 있다 그렇죠. 30km 이하에 거의 90%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위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기체가 있긴 있으니까 기권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 30km에 99%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짜잘시리 하면은, 자, 일단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를 미리 짚고 갈게요. 첫 번째, 절대 고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희들 현 교육과정이랑 안 맞습니다.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는 중요한 거 아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사실은 누가 열을 주느냐를 잘 봐야 돼요. 열원. 열 에너지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온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대류가 있냐 없냐 봐야 되고, 대류가 있으면 기상 변화가 있냐 없냐만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높이가 되겠죠. 자, 제일 첫 번째 11km. 10에서 11km인데 이 책에는 지금 11km라고 돼 있네요. 항상 각 영역의 경계선을 땡땡권 계면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디 권 계면? 밑에 거의 권 계면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자, 지표에서부터 11km까지를 우리는 대류권이라고 불러요. 대류권에서 열 에너지는 누가 담당하느냐? 지표 방출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빛은 주로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공기 흡수가 잘 안 돼. 근데 그 태양빛에 의해서 땅이 데펴지고, 데펴진 땅은 열평형을 위해서 에너지를 복사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 복사 방출하는 빛은 적외선이에요. 근데 그 적외선들은 소위 말하는 온실 기체들, 수증기라던가 이산화탄소라던가 이런 거 흡수가 매우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디가 따뜻하다? 땅 부근이, 지표 부근이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밑에가 더 따뜻하고 위에가 공기가 차갑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대류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하겠지. 그래서 상승하는 공기 부근에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류권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대류 현상도 생기고 기상 현상도 생기겠죠. 자, 11km에서부터 50km까지. 여기를 대류권 계면, 여기는 그러면은 성층권 계면이겠죠. 맞지? 성층권의 가장 핵심은 보통 우리가 성층권 가운데 뭐가 있다? 오존층이 존재해요.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 차단이라고 배웠잖아. 정확하게는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버립니다.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성층권 계면에서 오존층 하단부까지는 온도가 거의 균일하게 올라가다가 오존층을 지나서면서 온도가 살짝 상승해요. 약간 요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된다? 대류권 계면보다 성층권 계면이 더 따뜻하죠. 그럼 여기는 대류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치. 자, 여긴 대류가 생기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기상현상도 없게 되는데, 여기 대류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아래쪽이 차갑고 위가 따뜻하죠. 그래서 대기의 순환 이동이 없잖아. 뭐랑 비슷한지 알아요, 요거? 수권에서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배웠어. 대류현상이 생기지 않아서 위층과 아래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들었던 거 같죠, 작년에? 까먹었지? 수온약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고 그래. 응? 중간권은 주 에너지원이 뭐가 되냐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대륙권은 주 에너지가 지표 복사죠. 성층권은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가 에너지원이었어. 그럼 중간권은 에너지원이 있냐 없냐? 자기한테 없어요. 그래서 중간권의 온도를 결정하는 거는 지표랑 오존층의 복사 에너지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땅에서 멀어지고 오존층에서도 멀어지니까 기온이 다시 어떻게 된다? 네, 쭉 낮아져. 그래서 여기 어디? 중간권 계면이 어떻다? 극저온이에요. 지구 대기권에서 가장 추운 곳이 여기입니다. 중간권 계면. 응? 어떻다고? 가장 온도가 낮다가 나오고, 요건 좀 이따 그래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옆에 작게. 중간권은 그래서 봐봐. 위에가 차갑고 밑에가 따뜻하니까 무슨 현상이 가능해요? 네. 대류 현상은 있는데 얘는 기상 현상은 생기지 않아요. 기상 현상이 왜 생기지 않느냐가 서술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왜 안 되게? 바로 수증기가 없어서 그래요. 어, 얘네들은 수증기가 없단 말이지. 왜? 성층권에서 커트했잖아. 여기서 물질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밑에서 증발돼서 여기서 수증기가 기상현상을 만들고 있지만 대륙권에서 중간권까지 수증기가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권인데 이 위를 우리가 열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열권의 기온 변화 그래프는 지금 쭉 상승하는 걸로 책에 나와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냐면 쏘리. 집에서 수업 듣다가 놀라겠다. 여기가 열권입니다. 얘는 뭐냐면 일교차가 심하다는 소리예요. 열권은 사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기가 매우 희박하단 말이에요. 사실 공기 별로 거의 없어요.
그리고 10권의 에너지는 누가 주느냐? 태양 복사입니다. 선생님, 아까 태양 에너지는 대기권의 흡수 별로 안 된다면서요? 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옛날 열공식 배웠던 거 기억해? 여기다가 해줄게. Q는 CM 델타 T였잖아. 맞지? 근데 공기니까 비열이 작겠죠? 그리고 공기가 희박하니까 질량도 되게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이 조금 작아도 요 둘이가 너무 작으니까 흡수만 되면 델타 T가 어떻게 돼버린다고? 엄청 높아지고. 그러니까 태양빛이 안 닿으면 또 훅 떨어지겠지. 그래서 어떻다? 10권은 일교차가 매우 심한 영역이다. 알겠어요?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 아까 중간권 계면의 가장 온도가 낮다 그랬잖아.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는 게 그 옆에 보면 그래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 밑에 그래프 있죠. 성층권이 없다고 가열하면 성층권, 정확하게는 요게 오존층이 없다예요. 오존층이 없어지면 성층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온도가 올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 그때 요 가장 극저온인 부분은 그대로일 거야. 알겠어요? 일단 요거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옆바닥, 요 바닥 풀고, 요거 한번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모르는 데 설명 있으면 마저 질문하고, 그거 한 뒤에 각 권역별로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씩 외우면 돼. 아까 말했죠.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생긴다가 핵심이고, 성층권에는 오존층 밑에 뭐가 날아다니느냐?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왜? 여기는 대류현상이 안 생기니까 공기가 안정적이잖아. 공기가 안정적이니까 비행기 날아다니기에 좋겠죠. 혹시 그 비행기 타고 외국 가본 적 있어? 그 비행기 쭉 올라가서 쭉 날아갈 때 보면 비행기 위로는 구름 하나도 없는데 비행기 밑에 구름 꽉 껴있는 거 본 적 있잖아. 거기가 여기예요. 대륙권 계면. 됐지? 그 다음에 중간권쯤부터 공기가 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권에 별똥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10권에 뭐가 생긴다? 오로라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외우고 저기 한번 쭉 꼼꼼하게 읽은 뒤에 49쪽 하고요. 49쪽만 일단 해봅시다. 자, 지구 북사평형과 온난화. 저기에 지금 보면 복사평형 온실효과 숫자값 자체는 지금 정확하게 안 적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숫자를 적어주게 되면 학생들이 혼란이 와. 그냥 선생님대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지구에 온실 효과가 없는 복사평형. 자, 여기서 우리 복사평형이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가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요걸 그 우리 고등수학에서 시그마라고 하는데 그냥 다 합치라는 소리예요. 들어온 에너지 총합과 나간 에너지 총합이 어떻다? 같다가 복사평형인 거야. 즉 모든 개든 어디든지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가? 다 같아야 돼. 들어온 거 나간 거가. 자, 그럼 일단 온실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근데 대기는 있는데 온실효과만 없어요. 그러면은 봐봐. 태양은 에너지 뭐를 쏠까? 100을 쏘겠지. 이 100단위 중에 지표에 들어오는 게 50. 공기로 가는 게 20. 그러면은 반사가 얼마? 그치. 지표 반사, 대기 반사 합쳐서 32 반사가 돼요. 그럼 온실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된다? 대기는 고스란히 얼마를 뱉어내면 돼요? 그치. 대기가 20을 뱉어내거든. 지표는 얼마를 뱉으면 된다? 그치. 50을 뱉어내면 땅은 50을 받아서 50을 뱉었고, 그지? 대기는 20을 받아서 20을 뱉었고, 30은 그냥 반사돼 나갔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이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응? 그래서 온실효과가 있다면 나도 이거 정확하게 숫자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봐봐. 선생님이 숫자 기억을 못한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똑같이 쏘는 에너지 100은 그대로야. 일단 지표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50, 대기로 20, 반사 30은 그대로인데 응?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줄이 중요해. 요줄. 이게 105가가 돌아와요. 여기가 계속 변하니까 문제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105 정도 돌아온다 치자. 그럼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양이 얼마가 된다? 155가 되거든. 근데 거의 150 가까이가 올라가고 5%는 바로 빠져나가요. 응? 그러면은 땅이 받은 거 155, 땅에서 뱉은 거 55죠. 그럼 온실은 지금 기체를 얼마를 받았어? 70을 받았잖아. 170을 받은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105를 줬으니까 온실 기체가 결국 나중에 얼마를 뱉은댄다? 65만 뱉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갇혀서 도는 에너지만 100이 넘는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나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들의 양이 늘면 요 값 역시 어떻게 될 거다? 더 늘어나 버린다. 오히려 이 값이 줄고 여기가 더 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지구 온도는 지금보다도 더 더워지겠지. 온실효과 일어나는 거 알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에 값이 지금 안 적혀 있는 거야. 얼마씩인지가 그때그때 바뀌니까. 근데 어쨌거나 자 봐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온실효과가 있어도 어쨌거나 봐봐. 지금 들어온 거 100이지, 지구로. 나간 거 다 합치면 얼마야? 100이죠. 땅도 다 개수 맞고 공기도 다 개수 맞지. 어쨌거나 이렇게 돼도 뭐는 성립하게 된다? 그치? 복사평형은 성립하는데 갇혀서 돌다가 늦게 나가는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 응? 이렇게 돼서 더 높은 온도의 복사평형이 생긴다고요. 대기가 없는 달은 영하 18도인데 지구는 영상 15도라는 거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구온난화.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인류의 산업활동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인류의 산업활동인지 아니면 지구 자체가 이제 따뜻해져 가는 시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요 하늘색을 따라서 변해가요. 약간 상승하고 있어. 응? 왜? 이산화탄소는 결국 뭐다? 화석연료를 베이스로 한 산업화의 영향이 큰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오히려 광합성을 하는 숲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두 번째 그래프를 겹쳐봐봐. 대략 이래 된다고. 온도 그래프와 이산화탄소 그래프가 18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부터 어떻게 온도가 쭉 상승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 봐봐. 빙하와 만년설이 감소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한 걸음씩만 더 공부를 해보면 빙하와 만년설이 감소되면 반사가 줄고 흡수가 늘어요. 마치 눈은 빛을 많이 반사하니까.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참고로 요 해수면 상승은 빙하가 녹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의 열팽창입니다. 근데 육지와 바다를 비교하잖아. 이것만으로도 뭐다? 역시 반사가 감소하고 흡수량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기후 변동이 오죠. 우리가 일기는 하루하루의 날씨인데 기후는 일정한 기간 동안 대략 평균적인 날씨를 말해. 그 기후의 변동이 나타나고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식물의 서식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 선생님이 학생 때는 녹차밭이 주로 보성 지역에 있었다고요. 전라남도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었다고. 지금은 남원보다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저기 무주 쪽에 올라가 있어. 선생님이 어릴 때, 자, 너희들 사회 시간에 농작물의 주산지 이런 것도 배웠죠. 자, 우리나라 사과의 주산지는 지금은 저기 영주, 안동 그 위로죠. 사과. 선생님 때 사과의 주산지는 어디였냐면 대구였어요. 기후 변동으로 식생의 변화가 와서 결국 농산물의 양이 줄게 돼요. 바닷물도 변하고. 식생의 변화라는 건 뭐다? 결국 생태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겨울철
최고 어족 자원 중에 하나가 명태였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부근에 명태 없습니다. 왜냐면 겨울철에 명태가 내려올 수온이 안 나와. 너무 따뜻해져서 바다가. 그리고 원래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참치가 안 잡혔어요. 요즘에 참치 올라와요. 그리고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나라 해수욕장에서도 상어 나타났다고 대피하라라는 사이렌이 울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새 상어 발견됐다는 기사들 많이 봤죠. 그것도 저기 자갈치 시장에 가면 그 경상도 양반들이 제사상에 올린다는 그런 소형 악어들이 아니라 막 청상아리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닷물 수온도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수온이 바뀌고 하면 대기 흐름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생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옆에 거 문제, 여기 51쪽, 52쪽, 53쪽까지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모르는 거 바로 질문하고.